여기 욕심 많은 전당포 노파가 한 명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물건을 맡기는 사람들의 어려운 처지를 악용하여 높은 이자를 받아내고 가난한 이들에게서 이익을 취하는 데만 몰두하는 비도덕적인 인간입니다. 그녀의 눈에 보이는 건 오직 돈뿐이죠. 가난 속에 허덕이며 자신이 처한 불공평한 현실에 불만을 키워온 라스콜리코프는 이 노파의 악랄한 행태를 보며 점점 분노를 쌓아갑니다. 그에게 그녀는 단순히 욕심 많고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착취하는 진정한 악인입니다. 라스콜리코프는 이 노파가 사회적으로 가치가 없고 오히려 해악을 끼치는 존재라고 판단합니다. 어느 순간 그는 자신이 선택받은 자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철학적 신념으로 자신을 세상의 불합리함을 바로잡을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전당포 노파를 제거하는 것이 사회에 더 유익할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도덕적인 한 사람의 죽음이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어쩌면 정당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극단적인 생각은 라스콜리코프의 절망적인 환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가난 때문에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고 그런 환경에 짓눌려 가족을 부양해야 했죠. 세상은 그에게 너무나 불합리해 보였고 노파 같은 존재들이 부와 권력을 움켜쥐고 가난한 이들을 짓누르는 것이 부조리하다 생각했습니다. 이윽고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악인은 제거되어야 한다. 그것이 선을 이루는 길이다. 라스콜리코프는 결국 노파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죠.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노파의 착한 동생 리자베타가 우연히 범죄 현장에 들어오면서 그는 또 한 번의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계획에 없던 이 무고한 여인의 죽음은 라스콜리코프의 계획을 완전히 어그러뜨리고 그는 극심한 내적 갈등에 휩싸입니다. 처음엔 노파의 죽음이 사회에 유익하다 믿었지만 리자베타의 죽음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이제 죄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의 죄책감은 나날이 더 커져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들을 피해 혼자 고통 속에 몸부림칩니다. 아무리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려 해도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죠. 그의 머릿속에서는 끊임없는 내적 갈등이 일었고 이로 인해 그의 몸과 마음은 피폐해져 갑니다. 이때 라스콜리코프는 소냐를 만납니다. 소냐는 무조건적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는 인물로 그녀의 삶은 라스콜리코프와 대조적입니다. 소녀 역시 가난 때문에 몸을 팔아야 할 만큼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녀는 종교적 믿음과 사랑으로 그 고통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녀는 라스콜리코프의 범죄를 알고 나서도 그를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죄를 함께 짊어지려 하죠. 그녀의 헌신은 결국 라스콜리코프에게 도덕적 깨달음을 얻게 하고 그의 죄를 자백할 용기를 줍니다. 라스콜리코프는 소녀의 영향으로 스스로 자수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는 법적인 처벌을 받지만 도스토예프스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라스콜리코프의 내면적 구원의 과정도 그립니다. 그는 감옥에서 소녀의 헌신적인 방문을 받으며 점차 자신이 저지른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이 뉘우침은 단순히 법적 처벌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인간성 회복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작품에서 인간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내적 회복과 정신적 갱생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그 구원은 사랑과 용서로부터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인간의 도덕적 책임과 죄책감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며 죄와 벌의 관계를 탐구하죠.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도스토옙스키가 제시하는 죄와 벌의 구도, 특히 자수와 회개만으로 모든 죄가 씻길 수 있다는 생각은 한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살인과 같은 중대한 범죄는 단순히 개인적인 회개와 내적 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법적, 사회적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이죠. 피해자의 상처나 그들의 권리에 대한 고려 없이 범죄자의 회개만을 강조하는 방식은 현대적 시각에서 불완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소녀의 무조건적 희생 역시 오늘날의 윤리적 기준으로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의 구원이 현대인들에게 공감을 얻기 어려운 측면도 있죠. 소설에서 라스콜리코프의 내면적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전당포 노파의 동생 리자베타를 계획에 없던 상황에서 살해하면서부터입니다. 라스콜리코프는 처음부터 노파를 사회의 기생충처럼 보며 그녀의 죽음이 사회적으로도 자신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사건 발생 후 라스콜리코프는 리자베타의 죽음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느끼고 고통을 겪지만 전당포 노파에 대한 깊은 반성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는 노파를 죽인 것에 대해 여전히 부분적으로는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는 결국 내적 구원의 과정을 통해 모든 생명은 가치가 있다는 일반적인 진리와
인간이 타인의 생명을 판단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삶을 함부로 결정하려 했던 자신의 잘못을 자각하고 깊게 뉘우치게 됩니다. 즉, 노파의 삶과 죽음이 가치가 없다고 쉽게 단정하는 것이야말로 잘못된 생각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소설에서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노파의 죽음을 단순한 인간 말종의 죽음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죽음이 가진 도덕적, 철학적 의미를 더 깊게 탐구하려 했죠. 전당포 노파가 아무리 악한 인물이라 하더라도 라스콜니코프가 그녀의 죽음을 통해 범죄의 도덕적 무게를 끝까지 체감하지 못했다면 이는 단지 하나의 폭력적인 사건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짐작컨대 도스토옙스키가 이 작품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모든 죽음은 그 자체로 비극이며 어떠한 인간도 다른 인간의 생명을 심판할 권리가 없다는 점일 겁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종종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사람의 죽음을 자업자득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인간의 생명은 그 자체로 신성하며 누구도 타인의 생명을 판단하거나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죄와 벌은 인간의 죄책감과 구원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동시에 도덕적 책임과 생명의 가치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이 어느 시대나 변치 않는 중요한 가치임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